김만배 씨의 자해 소동으로 미뤄졌던 대장동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김만배 씨가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과거 이재명 대표를 호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두 개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당시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게 참 아쉽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김만배 대법원에서 이재명 판결 두 개 뒤집었다. 2021년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최근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1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게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용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놨어야 되고 대선에도 출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1공원이 만약에 그대로 추진됐었다면 대장동 사업에도 굉장한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 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김만배 씨가 해결해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두 건 중에 적어도 한 건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 전 대법관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가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퇴직 후에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흔한 일입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곤혹스럽다는 얘기이시겠죠. 당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법조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들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그 발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느냐. 근데 종전에 확립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더 있는 거는 권순일 대법관이 유사한 사례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그냥 유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고 무죄와 유죄에 대해서 갈렸는데 무죄 의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납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 판례도 갖고 오고 표현의 자유에 숨쉴 공간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거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론 구성을 맞춰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만배 씨랑 그 앞뒤 전후로 해서 8번을 만났고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약속이라는 것이 있으니 굉장히 의심스럽고 당시 판례에 비춰봤을 때도 의심스러웠는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연결되니까 지금은 이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마침 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판결 뒤집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진술까지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화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1심, 2심에서 성남시가 졌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그냥 법리만 주되게 보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사실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심에서 법리 오해로 파기당하는 경우가 다른 소송보다 적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이런 말 익숙하시잖아요.
파기를 하면은 하급심에 내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심리하라고. 근데 이거는 파기 자판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론도 이거다라고 해서 판결을 거기서 판결을 끝내버렸어요.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법률심에서 뒤집어지는 그 확률도 적지만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서 파기 자판을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내가 뒤집었다라고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앞뒤가 딱 맞는 내용이라 가지고 흐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김만배 씨 진술까지 더해졌으니 굉장히 이건 불법적인 내용이 개입됐을 여지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그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었습니다. 과거 김만배 씨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뵀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게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안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보면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 그리고 50억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판결 자체에 아까 구자룡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판결 2개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뒤집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원래 상식적인 판결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로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게 과연 입증이 되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 틀림없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정말 양심에 따라 그 심판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네. 그럼 김만배 씨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김만배 씨가 내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과거에 했던 말을 법정에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오늘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되니까 네. 김만배 씨가 저 부분을 어떻게 언급할까 하는 부분이 주목이 되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그렇게 쉽게 그 입을 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의 경우 아직까지 그 자기 재산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숨겨놓은 재산이 이게 이제 다 드러나서 자기가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 아마 그런 즈음에 가서야 그 사실관계를 좀 털어놓고 검찰의 선처를 좀 바라고 이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 검찰이 김만배 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더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김만배 씨가 끝내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과거에도 이제 대법원이 재판거래 사건이나 이런 오명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관이 기자라고는 하지만 또 일개 사업자잖아요. 그런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앞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황은 의심스러운 것만은 분명해요. 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 결정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근데 법조 출입 기자라고는 하나 저렇게 대법관을 찾아가가지고 수시로 특히 이제 그 판결을 전후해서 8번이나 만나고 또 대법관 그만두자마자 화천대유에 이제 고문으로 취업을 하고 50억 클럽에 이름을 등장하고 근데 제가 더 납득이 안 가는 거는 그 권순일 대법관 한 차례 이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수사가 멈췄어요. 네. 왜 수사가 멈춰 있을까? 그리고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6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해서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 이외에 그 수사도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수사를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수사, 50억 관련된 수사는 멈춰 있는지 그 점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 신면을 보시면 제목은 김만배 이재명 재판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방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빨간색 밑줄 그어놓은 곳입니다. 남욱 씨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은 재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재편됐고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김만배 대법원 노비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수사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 맞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서 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서 당선 무효용으로 판결 났던 걸 대법원에서 뒤집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게 아까 뭐 이상한 논리였다고 합니다만 그 구 변호사 했던 거 말고 제가 기억나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TV토론에 나와가지고 친형 강제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그게 무죄로 판단한 논리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법리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권순일 대법관이 했을 때 굉장히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의 저 이야기가 남욱의 진술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8번이나 관련해서 그 즈음에 그 대법관실에 수시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런 식의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러면 정말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지금 대장동에 재편된 새 수사팀이 이 김만배, 남욱, 뭐 유동규에서 등등 뭐 김용, 정진상까지 지금 뭐 바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50억 클럽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이 2건의 이상한 대법에서의 이 파기 사건은 그 전후 관계, 그다음에 정황상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의 어떤 의심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더해서 사실 지금 김만배 씨에게 로비를 받아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분이 법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검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고양시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녹취가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성남시 의장을 계속 로비를 했는데 네. 성남시 의장이 뇌물 의혹이 생기니까 그 뇌물 수사를 또 무마해 주는 데 있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내야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대장동 사건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 특정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이 사건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더 넘어서 사실 50억 클럽에 들어가진 않지만 윤갑근 전 차장검사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수사가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수사를 쭉 이어가고 검찰의 상황, 재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에서는 50억 클럽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 처음에 덮으려고 시도했던 건 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드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등을 포함해서 5인방을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왜 기소를 했냐 하면 빨간색 밑줄 보겠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방식과 서판교 터널 개통 계획 그리고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김 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 씨 등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자금도 조달하고 맞춤형으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대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수익이 7,886억 원이라는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조사 날짜를 정해서 통보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에 지난 10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조사했던 것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여에 대한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추가 소환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됐다는 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수에 대해서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던 사건은 원래 나갈 이득보다 얼만큼이 더 배임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나갔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이 인정되고 환수를 하게 되는, 몰수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부 정보가 새어 나갔으면 그걸 통해서 얻은 이득 전체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수 추징으로 지금 이제 묶어 놓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환수가 그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지금 사건 언급되는 게 굉장히 꼭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건이 50억 클럽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50억 클럽 왜 멈춰 있냐라는 걸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뭐 선택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전체가 다 대장동 사건, 전체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이 검사 너무 많다, 충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원해 주셔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사안, 대장동 사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미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게까지 돈이 간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정진상 실장이나 아니면 김용 부원장까지 돈이 갔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았고 검찰이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라서, 그런 상태에서 또 무리스럽게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를 불러야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돈이 안 간 건 아니죠. 뭐 8억여 원이라든지 2억 원 정도 돈이 간 건 맞는데, 그중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428억 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물증에 의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돈이 정말로 간 것인지는 사실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되게 부분에 되게 뇌물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정치인들께 많이 이렇게 그 들여다 보면 네. 그 돈을 줬다는 진술하고 돈을 안 받았다는 진술이 겹치는 게 대부분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의 대부분의 판례는 우리 구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내 돈을 갖다 줬다는 이 뇌물 공여자,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정황상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치인들 돈 받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이야기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권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허술로 가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있으면 진술 뒷받침을 할 만한 증거, 자료, 정황, CCTV, 통화 내역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충하자면은 지금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이 사건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기지국 추적에 의해서 그 상태에서 모였던 거,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 의해서 동선 추적도 됐고, 아파트 CCTV에 의해서 들락날락한 것도 확인이 됐고, 진술이 물증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 사건 중에서 이건 증거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